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23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에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있던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지자체가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균용 판사의 대법원장 임명이 무산되었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택시기사 고 박영환 씨의 동료들은 고인이 생전에 일했던 서울 양천 해성운수 앞에 모였습니다. 해성운수의 대표는 지난주 고 박영환 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길이 1m가량의 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방 씨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요. 주 40시간을 일반적으로 일해도 산업금 기준이 미달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급여를 받는 실태는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3년 전부터 산학금제를 폐지했지만 전국의 많은 택시회사들이 개정된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법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의 뜻이 실제 세상에 반영되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 타사를 만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이야기하는 금요일의 애정의 정치클럽 시간입니다. 건조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벨빅클럽장도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에디터가 바쁩니다. 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업데이트 하느라.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래도 안 들키게 잘하고 있었어요. 방영환 지회장이셨죠. 기사를 돌아가셨을 때 기사를 언론들이 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데스크가 최대한 뒷면에 배치했고 포털도 최대한 보여주지 않았으며 사람들도 그다지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타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한 해 동안 분신 얘기가 벌써 2건이었나요? 제가 모르는 또 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 택시 총파업 때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고요. 네. 네. 전태일 열사 얘기를 그렇게 듣는데 아직도 그 기억나요. 어렸을 때 위인전 쫙 이렇게 있으면은 전태일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저는 막 7살 막 이럴 때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하지, 와 진짜 절박했나 보다. 그래서 저런 일까지 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그렇게 드라마틱한 말 좀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했던 위인이 위인전에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별로 그 방법이 충격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은 똑같거나 점점 더 커졌겠죠.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7살이면 되게 빠르네요. 그런가요? 원래 7살 때 위인 전집 읽잖아요. 근데 위인 전집을 읽고 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몸에 불을 붙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까지 가는 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미디어의 언론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미디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어릴 때는 전태일 여사가 위인 취급 받지 못했을 뿐더러 네. 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열심히 봤던 위인전은 뭐였죠? 베이브 루스였죠.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20승을 하고 3할을 치지? 저는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 이런 거. 네. 예, 미디어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네. 저 어릴 때도 사실상 전태일 여사가 위인전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 정말요. 네. 그리고 그때 맨 뒤에 보면 연혁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 위인전 시리즈가.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연도 쭉 있고. 그래서 그 전태일 그게 기억난 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법이 뭐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뭘 하셨고, 이것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 뒤에 연혁에. 유소선 여사 이야기까지. 네네. 저는 기억나는 게, 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그때는 몰랐죠. 지금 와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우리 운동회 응원가를 가르쳐 줬는데, 네. 민중가요였던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몰라서 신나서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것도 왜 난리가 났었다는 후기를 전해줬었죠. 그 사람들이 기표고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파이오니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네. 예. 보통 다수는 움츠러드는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 기펴주는 일은 극소수의 역할이에요. 지금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구성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똑같은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이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 언론은 확실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쫄았습니다.
올해 4월의 재보선 투표율에 대한 보도들을 볼까요? 전국 평균보다 낮다. 투표율이 저조하다. 미미한 투표율 고민 필요하다. 같은 기사들이 전부예요. 재보선 투표율에 대해서. 이번 재보선 투표율에 대해서는요. 출구수 나오기 전까지 모두 지선에 비해 떨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왜곡이죠. 선거구가 하나인 재보선을 가지고요. 어느 본선거보다 재보선이 투표율이 높습니까? 휴일이 아니죠? 네. 어떻게든 반드시 선거의 의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노력을 언론사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어휘를 쓴다는 게 본인들이 얼마나 쫄았다는 걸 표현하는 건지 이들은 모를 거라고 전 믿습니다. 어딜 감히 지선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재보선 투표율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 진짜 이상한 생각이 읽으면서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게 통하겠죠. 네. 데스크가 시켰다면 모든 언론사 데스크들이 다 쫄았다는 얘기고요. 더 나쁜 건 기자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무슨 암묵적 합의야? 싶은 재보선이 지나갔습니다. 투표한 강서구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애증의 정치클럽 오랜만에 본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우수노조 파업 캠페인,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빛보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 기록적으로 많이 팔아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왜 자꾸 애증의 정치클럽 있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이달 매출이 자꾸 삐 얘기. 와. 대충격. 단일 품목이. 대박이다. 단일 브랜드가. 아니 근데 이번 큐비에는 할인이 좀 양심리 쓰긴 했어요. 네, 심각했습니다. 네. 할인이 좀 너무 심했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또 사라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순위 1위는 뭐요? 순위죠. 돈. 네, 순위. 네. 네. 추석이 있었던 9월 한 달간 액세스몰 가장 많이 팔린 큐비엔 제품은 이거 윤현상 PD님이 잘못 적으셨네. 뒤에부터 적어야지. 3위 혈행건강 RTG 오메가3. 저도 샀어요. 네, 이게 저는 사야 돼요. 다 먹어가지고. 네. 비타민처럼 거의 기본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가 3등이고요. 2위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관절 건강엔 MSM. 네, 저는 많이 쌓여 있어서 이번에 안 샀어요. 네, 부모님들의 마음의 친구라고 이제 적으셨지만 본인들이 드실 나이인 거 알아요? 그럼요. 여러분 필요해요. 네. 또 이제 환절기 와가지고 저도 시큰시큰하거든요. 그래도 시즌 상품으로 그래도 선물용으로 그렇죠. 했겠죠. 네. 네. 관절 건강 제품이 2등. 그리고 1위. 그러니까 지가 먹어보고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선 시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위. 종일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으로 위협당하는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죠. 루테인 아스타아잔틴. 네, 물론 인기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제일 많이 깎았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깎았습니다. 네. 깎은 건 당연히 사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요것만 사신 분이 없는 건데 네. 여러 개를 사시는 분 중에서 옵션으로 루테인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TV 광고에서 예전보다 많은 스팟을 건강기능식품이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데모층, 소비력이 가장 큰 시청자층이 점점 늙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TV를 보는 사람들이.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댓글을 봤어요. 요즘 뭐죠? 우리가 바이럴 광고 얘기를 또 하는데 이제는 나는 앞에 바이럴 광고하는 거 앞에 그냥 썰인 것처럼 붙여놓잖아요. 무슨 게시판에 올라온 썰인 것처럼 네. 이야기 풀다가 맞아요. 중간에 이거 먹어봤더니 짱 좋더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전 이제 앞에 그 썰만 봐도 무슨 제품 광고인지 알아요. 이제 썰이라는 글자가 광고라는 말처럼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네요. 온라인에서. 네. 뭐뭐 했던 썰 푼다. 네. 그렇네. 네. 생각해보니까. 네. 이제 그 글만 봐도 이제 뭐 나오겠거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보고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거 보면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무슨 의미인지 되게
회의감 든다고. 아,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산 이과생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능이 거의 없거나 다른 회사와 똑같은 제품인데 네. 바이럴로 많이 팔고 그대로 사라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오래 해왔나. QBN은 잘하는 편입니다. 를 좀 중점에 두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자, 본회의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건조 에디터하고.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9월에 아예 한동안 안 했고. 못했어요. 네. 10월 6일 이번 달 첫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전주에 바로 사실 본회의가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한 초대형 이슈 하나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때는 그 이슈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컸던 나머지 지난주 본회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 있어요. 네. 하지만 살펴볼 만한 법안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안을 볼 텐데, 당연히, 이게, 참 똑같은 소리. 고관여층도 모르는 정치에 대한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매일같이 여당에 불리하냐, 야당에 불리하냐만 이야기하는 미디어만 보고 있으면 본회의에서 뭐 하는지 죽어도 모릅니다. 정말요. 예. 네. 본회의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일을 합니다. 네. 보통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도 본회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일은 법안 처리 말고도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번에 이야기된 것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슈 둘. 10월 첫 주 본회의 스케치. 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안도 본회의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표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재석 의원 295인 가운데 찬성 118인, 반대 175인,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습니다. 네. 거의 300석이 다 모였다는 걸,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 답변은 진짜 다 모인 거거든요? 즉,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입니다. 딱 찬성 반대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딱 여야로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로써 35년 만에 대법원장 자리가 비게 됐어요. 35년 전이면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장 자리가 비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군부 부역자 의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랬고. 네. 왜 이걸 표결을 하느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른 자리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요즘 임명 강행이란 단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장관은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만 국회 동의가 임명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를 지목을 하고 청문회 실컷 해도 강행하면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막 불을 지르고 막 갑자기 네, 도망가고 막 제로투 추고 막. 근데 이제는 정말 방화 아니면 제로투밖에 안 남은 게 도망은 나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야당이 이번에 이균용 살인을 하고.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방송되면 스너프잖아, 그게. 네. 임명하고 그대로 구속. 그렇죠. 임명하고 그대로 구속.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몇 개 안 남긴 했네요, 여전히.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은 왜 임명이 반대했느냐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많은데 이제 크게 두 개만 보려고 해요. 자세히는 우선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대체 이거 집에 보내준 판사 누구야? 네. 했더니 상당수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무려 이분은 이제 성폭력 전담부 재판장으로 이제 재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담당 사건의 절반의 감형 판결을 내려서 비판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또 감형 이유가 저희가 왜 저런 이유로 감형해주는 거야 라고 화내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혹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미래가 창창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등등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법알못이라서 이게 조금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고 하면 네. 보통 재판까지 가기 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재판에 가서도 됩니다. 가서도 해요. 네, 가서도 하고 네. 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합의 어차피 기소는 되는 거.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는 할 수밖에 없는. 네. 중범죄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막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들어갔죠, 여기서. 네, 그렇죠. 여기선 들어가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었는데요.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가족 소유의 비상장 주식 10억 원을 3년간 누락했다는 거예요. 10억을 빼먹었다. 10억. 이분 자꾸 이분이라고 하네요. 이분 네.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 괜찮아요. 네. 이 양반. 이 양반. 네. 이 양반 재산의 7분의 1이었어요. 네, 자산 다 합쳤을 때 상당한 금액이죠. 이 정도면 애누리가 세금 안 내는 교회보다 더 해요. 네. 7분의 1이면. 네. 근데 이제 왜 그럼 안 냈냐라고 하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이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뀐 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직업 법관. 네, 직업 괄호 열고 법관. 직업 법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제 그 뭐 야당 의원들이 아니 법원장 후보가 법을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뭐 다그치는 장면이 많이 쇼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보 언론들이 금방 캐서 다음날 깠죠. 네. 이 사람이 선거법 관련 재판할 때 비슷한 혐의의 국회의원들을 말려먹은 이야기.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서 막 판결문에 질타를 합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맞아요. 직을 날리겠다. 맞아요. 네. 어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막 쟤네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 전략을 썼습니다. 나 심연을 너무 깊이 들여다봐가지고. 그렇죠. 네. 심연도 나를. 네. 그죠. 그게 이제 윤석열 전공법이죠. 내가 수사했던 새끼 위주로 고위 관료를 채우는. 네. 해당 법안이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게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법원 내에서도 재산 신고 기준이 줄곧 공지가 됐어요. 개별로 문자도 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법이 바뀐 거를 네.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알죠. 왜냐면 선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 뭐 우리 옆집에서 맨날 공사하시는 저 서버 만지는 저분은 모를 수 있어요. 네. 뭐 재산 신고할 일이 없잖아요. 고위공직자는 모를 수 없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자리가 달린 일인데. 너무 이상한 비유가 떠올랐어요. 뭔가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마시면 토 나오는 거 마시고 4시간 전에 토 나온 거요? 마시면 토 나오는 거 있어요. 장 내시경 찍을 때. 그거 저거 대장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간 다음에 몰랐다라고 말하면 병실에서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어떡해. 일찍이 수년 전에 우리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더러운 것도 비슷하네요. 네. 네, 뭐 이외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뭐 농지법 위반, 뭐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도 이상한 게 부장판사 인턴 들어가는데 원칙을 다 어겨놓고서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부장판사 아들인데. 네. 그리고 뭐 뉴라이트 식민서관 논란도 있었죠. 네, 뭐 1948년 이제 뭐 그 건국절이다라는. 이 사람 거의 완벽한 남자친구예요. 못 갖춘 게 없습니다. 그렇죠. 100%의 대법원장. 누군가의 이상형.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논란도 있었어요. 네. 뭐 이제 크고 작은 논란이 아니라 크고 큰 논란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의 경우에 사실 국회에서 좀 관대하게 봐주는 관행이 있대요. 맞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언제 법원에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이게.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네. 그래서 이걸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법부의 견제를 받거든요. 네. 그때 심하게 받을까봐. 그래서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거의 통과시켜 왔어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니까 35년 동안 밴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꽤 질 낮은 사람들도 올라갑니다. 네. 웬만하면. 그런데 이 양반은 그 기준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 인사였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당장 대법원장 체제이 비었잖아요, 자리가. 여당이 공격하고 있죠. 대법원장 자리 공백 생겨가지고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네, 조선일보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냐면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사실 진짜 정치
이제 저관여층 초보면은 잘 모르죠. 저도 영원히 모르고 살았대요. 네, 사실 저도 조사해보고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고유 권한이 이제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게 있죠. 전원 합의체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런 법원의 가장 높은 어떤 판결 기구인데요. 그렇죠. 네, 보통 전원 합의체까지 끌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등장하죠. 네. 그 말 그대로 전원이에요. 이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사안이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이 커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 대법관 임명 제청과 그리고 저번 합의체 재판 운영이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네. 전압까지 올라가는 건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네. 그 이후에 사회의 태도를 바꾸기도 하며 2010년대에 많이 전압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네. 1년에 그래봐야 계절 바뀔 때 한 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일들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심판장을 맡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감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사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공백을 만든 이 야당의 뭐라 그럴까요? 난폭한 폭정. 네. 네. 난폭한 폭정. 네. 네. 그런 것을 이제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네. 이쯤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여의도 정치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균용 판사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여야 대립의 유탄을 맞았다. 그쵸. 왜냐면 될 거였는데. 예, 이제까지 장관하고 청문회 대상자 거의 모두 허락 안 해줘도 다 대통령은 받아줬고 국회에서 내놓는 법안이면 법안마다 다 거부권 행사했고 그러자면 야당도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뭔가 효용감을 보여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배틀을 좀 아픈데 휘둘러야 돼요. 그동안 원기옥 쌓여온 게 거기서 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가장 억울한 건 이균용 본인이긴 합니다. 네. 다만 국민들은 다행이죠. 아니 근데 또 이런 정권이었으니까 본인이 추천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이 있는 거고. 네. 지금 그 중앙일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비판이 인재풀이 너무 좁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만 찾아가지고. 어디서 저렇게, 진짜, 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튜브 구독자라는 공통점들이 일단 확실한 게 하나가 있고.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범죄도 거. 비슷비슷한 거. 네. 보통 투자 관련된 범죄들 많이 있고. 자식, 커리어 관련된 범죄들 심각한 거 많이 있고. 맞아요. 그게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네. 너무 신기해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순신 방지법이 처리됐습니다. 네,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개를 가져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3개가 사실 이것만 보시면 약간 2023년 3분기까지의 사회면 요약 같아요. 네.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정순신 방지법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학폭 관련 법안이에요. 네. 네, 이제 풀네임은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걸 좀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순신 후보는 뭐랄까 민주당의 이번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전의 히트작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 보니 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오리지널 히트작이 아니죠. 그쵸. 본인들은 받아친 거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더니 약간 떠내려온. 그 받아친 후속작이 이동관이었는데 이동관 자제는 더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이 처리가 됐잖아요, 지금. 네. 배지를 달았잖아요. 정순신이 더 히트했죠. 그래서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놨습니다. 보통 이제 보도자료 가장 많이 돌렸던 거는 안양만한 강득구, 순천광양 곡성구의 소동용, 강북을 박용진, 오산 안민석인데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처리하는 일수를 줄이는 패턴. 그래가지고 학폭 가해자가 질질 끌지 못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에 대한 거에 집중해 있습니다. 인사검증 때 허위자료 제출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이거 김행한테 안 통하죠. 자료를 안 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료를 안 내는 공략법이 생기겠죠. 예, 법을 어떻게든 해킹을 하니까. 그리고 몰랐다고 하면 되니까. 예.
뭐 오산의 안민석 의원은 중대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대입 전형 감점 자료 그 외에 뭐 아동 청소년 대상 뭐 범죄 전력 뭐 이런 거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맥락이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었고 네. 처리된 건 어떤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정부에서도 사실 뭐 대책으로 내놓았던 것들이기는 해요. 네, 거의 비슷한 것들을 뭐 지난 2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내놓았어요. 네. 네. 뭐 관련이 있는 법안이 무엇인가를 보려면은 이제 이 사태가 뭐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짧게. 네, 아주 짧게요. 네. 네,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아들의 과거 학폭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네, 민족사관고였죠. 네, 민사고에 다니던 이제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었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이걸 취소하는 소속을 냈습니다. 당시 이제 변호사였죠. 그래서 소송을 계속 막 2심, 3심까지 계속 항복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끌고 끄니까 사실상 징계 효과가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질질 끌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되지 못하고 계속 학교에서 마주치고 법정에서 마주쳐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괴로움을 굉장히 호소를 했는데 개정안에서 통과된 거는 이렇게 소송을 끌어서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폭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판결 기한을 제한을 했습니다. 네, 1심은 소집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내에 판결을 내야 해요. 네. 네. 이게 정확히 알아낼 방법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강덕구 의원 안의 오리지널이 여기 조금 반영돼 있습니다. 네, 이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하자면은 이게 이 정순신 방지법이 그간 교육위에 있던 학폭 관련 법안 36개를 묶은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올해 나왔던 학폭 관련된 얘기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정순신이 제일 히트를 했으니까 이제 이제 타이틀로 나온 거죠. 네. 타이틀곡. 그렇습니다. 타이틀곡 정순신. 네, 이제. 그럼 수록곡을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피해 학생 보호 조치예요. 네,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교육감이 조력인을 지정해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 네, 이건 뭐 좀 더글로리가 생각나는 뭐 그 그런. 조력인이라는 게 어떤? 조력인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법률 서비스 이제 법률 자문 지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학폭 징계 조치에 대해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이건 좀 관련이 있죠. 정순신 건이랑. 피해 학생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기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동영 의원이 처음에 주장하던 안들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만 행정심판법을 바꿔야 돼요. 네. 행정소송법이랑. 그러네요. 네. 네, 뭐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것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봐주시면 좋겠는 게 네. 학교폭력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뭐 사회의 반성이 절실하다 이러고 맺을 수 있잖아요. 방송국 작가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면 사회의 반성을 위해 필요한 법들은 뭐가 있는가를 쭉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36개. 네.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제 생각보다 이게 언론에서 한 두 번째 문단 정도에 딱 박아놓은 게 많았는데 네,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 정의에 포함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의 따돌림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동안은 학교 폭력으로 정의가 안 됐던. 그렇습니다. 뭐 사진을 뭐 SNS에서 막 뿌린다든가.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네. 그 2000년대만 해도 웃긴 짤 공유하는 사이트에 그런 만화나 짤 같은 거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조그만한 비쩍마른 안경 쓴 애가 덩치 큰 애를 위협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마이스페이스 해킹하겠다.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진짜로 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이 진짜 생각보다 양상이 다양해가지고 뭐 초대를 해서 계속 단톡방에서 못 나가게 나가면 그렇죠. 초대하고 나가면 초대하고 이래서 계속 욕을 한다거나 뭐 그런 수법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뭐 그래서 뭐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사실 사이버 폭력을 빼고는 최근에 학교 폭력은 정의가 안 되죠.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기계를 다루는 감각에 대한 세대 차이에 대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노트북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인강을 들었던 세대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는. 일은 대탑 앞에 앉아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이 세대는 핸드폰이 없이는 학교 폭력을 못하는 세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포함되지 않았어서, 아예 학교 폭력의 정의에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학폭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조항이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떤 이슈랑 관련되는지 딱 아시겠죠? 네. 네, 서희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이제 공교육 정상화 이슈에서 이 얘기가 빠지질 않았어요. 네, 전에 전 회원들 시간에서도 했었지만, 인디 스쿨이라고 하죠. 네, 그 교사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현직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뭔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이 정말 무엇인가 좀 TF를 꾸려서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많이 나온 게 학폭 관련 업무 얘기였어요. 네, 이걸 처리하느라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혹은 학폭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근데 그 민원은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바깥에 있다. 왜냐면 학폭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교사가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해지고 뭐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조항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학폭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합 패키지고요. 네. 선생님들의 집회가 그 비주얼만으로도 국회를 일부 움직였음을 이 법안의 처리로 인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누가 함부로 부결을 못 누릅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선생님들의 집회가 없었으면은 이런 학폭 방지 법안은 선생님들의 더한 과로만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정순신 방지법의 모양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위에 것만 딱 보면 그럼 이제 선생님들 책임 개굴르겠구나.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최초에 내놓은 다양한 안들 보면은 이 중에 뭐 교장한테 무슨 교육을 시킨다. 네. 교장한테 책임을 옮긴다. 혹은 여기에서는 지금 적용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이 먼저 신고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의 부서를 설립한다. 이런 안들도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그리로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여튼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낸 걸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학폭 관련 이슈의 종합대책을 보셨고요. 언론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과도 엮어서 얘기를 해요. 안 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사실 이제 정순신은 이제 아오 아니고 갔으니까 집에. 네. 지금은 현직이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야당이 제일 아쉬워하는 건 그거죠. 이게 처음에 그렇게 깃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동관 방지법으로 할 걸. 그래서 항상 그 기사 말미 문단에 뭔가 이동관이 자꾸 소환이 되는데 그 아들의 학폭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니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좀 역할을 했다. 아니 근데 그런 이런 거예요. 법안에 이런 별명은 누가 어떻게 붙이는 건가요? 단톡방에 투표 올려가지고. 맞아. 원내 지도부 회의할 때 기자들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용어가 공식 용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상임위 혹은 상임위 간사가 인터뷰할 때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표 발의 법안이 막 남발되는 최초의 순간 그때 보도자료에 써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알 수 있죠.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6개월 전부터 내놨다는 걸. 이제 그 페이님 말씀을 하셨길래 이걸 만약 이동관 방지법으로 한다면은 현직에 있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엄청난 마찰이 수반될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싫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김행 방지법이 곧 발의될 거라서. 맞습니다. 네. 저는 도입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에 가둬놓는 법 같은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감금. 네. 그러려면 부칙이 필요해요. 화장실은 몇 분. 맞아요. 돌아오는 시간 얼마. 그런 법은 없거든요. 아니, 어떤 부칙을 붙이더라도 사실 가둘 수는 없으니까. 네, 김행은 방지 못한다. 네. 못 들어오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타이밍이 맞는 게 한 6월부터 정순신 방지법 얘기가 나와요. 타이틀로 막 뽑히고. 네. 그쵸. 그때 이제 한참 이동관 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쵸. 정순신 사건이 2월이었으니까 그쯤 되면 이제 법안 정리되고 뭐 좀 그럴 때죠. 네. 법 해킹이라고 헬마우스가 처음 그런 걸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법과 관련된 해킹이 그거 아니에요. 현 교육부 장관이 예전에 교육부에 있었을 때 만들어 놓은 조항 대입 전형 감점 자료. 네네. 그것 때문에 해킹이 시작됐다. 그 해킹은 선생님들에 대한 갑질로 표출이 됐죠. 네.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타격을 입는 방식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표현이 돼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온 법이 막아줄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효용감을 맛보려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향후 한 몇 년 동안 그런 피해자를 사회면에서 못 봤다. 그러면 이 법은 잘 작동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작동되는 법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사는 안 나니까. 네. 그렇죠. 후속 보도가 나와도 그게 뭐 많이 뜨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니까. 네. 사실 이런 해킹 방법도 정순신 건 때문에 알긴 알았어요. 네. 네.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졸업해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일단 야권의 주도로 이 정도 땜질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나마 언론에 많이 났던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지난주 본회의에서. 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쌍화차. 더 쌍화. 네. 아니 너무 매가리 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쌍화차가 필요합니다. 중간이 없는 이 계절. 그렇게 됐어요. 이제 밤에 깔깔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교차도 상당하고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추위를 늦게 타는 편인데 네. 전기장판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11월, 12월에 꺼내는데 나이 들수록 더 빨리 느껴요. 저는 9월 말부터 꺼냈습니다. 아니 안 추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11월까지 선풍기 틀어놓는 사람인데 좀 빨리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여름 다음 곧 겨울이 옵니다. 아이스 음료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따뜻한 음료가 땡길 시간이에요. 그럼요. 저희도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게 게스트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약간 의무적으로 음료수부터 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따뜻한 거를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임금께 진상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 8시간 이상 달연해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럽고 현대인의 입맛에 잘 맞춘 트렌디한 맛입니다. 아직까지 쌍화차 라면이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쌍화차 라면이요? 네,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산. 맞아. 곧 알아내겠습니다. 쌀쌀해지는 계절 집에서 덧쌍화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세요. 액세스몰에 있어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전에 건조 에디터랑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관련 법이 처리됐습니다. 네, 보호출산제입니다. 6월에 다뤘어요, 저희가. 네. 영아 살해 방지 정책을 다루면서 소개드렸는데 네. 그때 통과된 건 사실 다른 법안이거든요. 네. 출생통보제라는 게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때는 필요성과 부작용을 함께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좀 이따 약간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호출산제는 그때 통과된 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출생통보제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위기 임산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되게 위기에 처한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를 꺼릴 경우에 오히려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의무적으로 통보하라고 하는데 나는 알리기 싫어서 지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건, 애를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를 지원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출생 신고를 하게 하자는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조호섭,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통합한 안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익명 출산 지원이 이제 그때 제가 설명드린 거
만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에 뭐 더불어가지고 뭐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 뭐 위기 임산부 지원 방안 이런 것도 담겼어요. 일단 그 위기 임산부를 정의하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3년마다 위기 임산부와 자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될지 걱정이에요. 이런 파트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거든요, 이것도. 네. 와, 이거는 그러네요. 이거는 또 3년 뒤에 사회복지사의 집회를 경험할 수도 있는. 사회복지사는 지금도 집회 많이 합니다. 파업만 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지자체 책임이고요. 네. 네, 이게 뭐랑 이어지냐면 올해 7월에 이제 한창 이제 미등록 영아 사례 문제가 불거질 때 그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뭐 지내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렇죠. 아동복지사들이. 네. 네. 그래서 뭐 그 사각지대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보호 출산을 일단 하게 되면 출생 신고가 자동으로 되죠. 네, 익명으로 나와도. 그래서 좀 그 사각지대를 좁혀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법대로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여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고통을 받는 엄마와 아이들이 나오면 네. 지자체의 행감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 법을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보통 지선은 쏠려요. 한 정당으로. 도지사가 당선된 정당이 보통 도의원 다수석을 점합니다. 네. 그래서 행감이 맹탕이 돼요. 그냥 다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잘못할 때. 지금 서울도 아주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승리, 민정당계의 정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하는 모든 사업에 제동이 안 걸리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정치가 기본기를 못 가지게 되어 있는 환경이라서 이게 안 지켜질 때 견제를 할 지방정치인이 부족한 내추럴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언내추럴한. 그래서 가끔 어색하게 느껴져요. 지방의원을 지선 때 같이 선출하는 게 네. 가끔 어색하게 느껴져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심리적으로 딱 그 투표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견제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력 낭비와 세금 쓰기를 최소한 줄이고 합리적으로 저는 만드는 방식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 주임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4년에 한 번이 되잖아요. 네. 지자체 장과 대통령을 같은 선거에 뽑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러니까 지자체 의원을 같은 선거에 뽑는 게 맞는 답이 아닌가 느껴질 때도 있고 저는 네. 그 외에 보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자체 의원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겹쳐버리면은 네. 국회의원이 지자체 의원들한테 깡패짓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장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발의안들이 다 합쳐졌을 때도 이 블라인드 사이드를 못 본 건 이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짙게 듭니다. 지자체에 떠넘겨버리고 말아버린 느낌이랄까요? 그쵸. 감시는 자기가 또 안 할 거고. 네. 이게 뭐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네. 그렇지만 잘 안 됐을 때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옆지역구 챔피언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도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결했죠? 네. 얼마 전에. 하여튼.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실태조사까지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법안 조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실태조사까지 딱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되게 어쨌든 아이를 살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결국 이 법안이 불거진 것 자체가 영아 사례니까. 네. 그런데 결국 그 위기 임산부를 정의하고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되게 충분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경제적 어떤 뭐 위기에 있는 임산부. 끝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발굴하고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서비스 연계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뭐 지원한다. 뭐 이런 말들이 워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리얼 위기인 임산부들은 이 내용을 네. 확인하면 힘이 조금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위기 임산부라는 그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 진짜 상상하는가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그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 그 위기 임산부 지원 상담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한부모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위기 임산부 이꼴 한부모 물론 그런 경우 많겠죠. 네. 근데 위기 임산부는 사실 네. 한부모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더 그렇죠. 많죠. 네,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네. 고등학생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네. 너무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네, 이번에 그 영아 사례 그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했던 거 부부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정해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는 좀 없고 뭐 이렇게 도와주면은 어쨌든 초기에 애포기 안 하겠지. 딱 그것만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실태조사의 내용이 그래서 어떨 것이냐도 없고요. 뭐 애를 죽였나 안 죽였나 이건 안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애가 살아있나 뭐 이걸 조사하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아이에게 집중해 있구나. 여야의 이 입안 타이틀에서 오묘한 태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국민의힘안은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 야당안은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 그죠. 미시, 하나는 미시 2개고, 김영주 의원하는, 조섭 의원하는 미시 하나구나. 똑같은 거구나.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 위기 임산부 밑에 있는 아동보호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위기 임산부가 들어가 있죠. 야당은. 네. 네. 혼합해서 나왔고, 당장 제 몫을 다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좀 더, 쟁점을 살펴보자면. 네. 이제 보호 출산 신청인, 그러니까, 대체로, 신청인은 이제 여기서 위기 임산부예요. 네. 신청인과 친부가 따로 정의돼요. 이 법안에서. 신청인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직도. 네. 와.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안에. 위기 임산부라고 정의를 해서 그런가 보다. 네, 여기서 신청인은 위기 임산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위기 부모라고 정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호 출산 신청인, 임산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신청을 하면 일단 친권을 행사를 못해요. 네. 그거는 자기가 못 키울 상황이라서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으로 나온 안전장치가 출생 증서 아니에요? 네. 네. 그쵸. 그걸 어떻게 다룰지가 제일 쟁점이었어요. 왜냐면 보호출산제가 이제 6월에 이제 출생 통보제가 입법이 됐으니까 지금 한 4개월의 텀을 두고 입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보호출산제에 좀 찬반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핵심이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이었는데요. 이제 보호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아동이 친부모를 만약에 알고 싶어 하면은. 그죠. 입법을 통해 나름 진전된 부분 하나를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익명을 원했더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네. 입양을 갔더라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아동에게. 그래서 이게 사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국가 사이에서도 보완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건 제가 6월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보호출산 신청인 엄마와 생부의 동의 하에 공개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부모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내용만 볼 수 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무슨 병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단 친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있거나, 그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부모님의 동의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한다. 유전병 조회 이런 걸 수도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조금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됐던 게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네.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친부모에 그걸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이제 그거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요. 네네. 사망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특별한 사유, 건강상 이런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구현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기술상. NFT가 있죠. 우린 이런 때 쓰라고. 출생증서란 아마도 그렇게 보관되어야 안전할 겁니다. 네. 네. 진전이 조금 됐고, 실효가 있을지는 조금 보겠습니다. 네. 요건 바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법. 머그샷 도입입니다. 머그샷?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 3분기 요약 마지막입니다. 네. 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친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네. 아까까지 필요한 법이긴 했어요. 네. 아까까지는 이제 다 개정안이었거든요. 이건 아예 새로 법안을 만든 거예요. 네. 네. 보호출산제도 그쵸. 네, 그것도 새로 만든 거긴 한데. 사실 이전까지는 신상 공개에 대한 법안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막 판단했습니다. 네. 개별 법안에 이제 관련 규정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범죄 관련된 법에서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어떻게 한다. 절도 관련된 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특수상해는 어떻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법안을 새로 만든 겁니다.
뭐 새로운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통합한 거니까 기존의 다른 법안에 있었던 것도 합쳐왔겠죠. 원래 있었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보면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중대범죄 확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상정보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머그샷 공개 근거 마련이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먹구름과도 같은 고민을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성향이 어떻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열혈 지지자들은 조리 돌림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트위터만 봐도 알 수 있죠. 정치인들은 여기서 못 물러납니다. 시민들을 말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도입될 때부터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도입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그 여야 할 것 없이 돌려라! 네. 17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합한 안이에요. 이 핫한 듣고 싶은 법률안이군요. 그렇죠. 맞아요. 다 이름 엄지손가락이 17개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 붐업. 네. 네. 그럼 머그샷이 뭐냐? 사실 저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 진짜요? 네, 저 이게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제 범죄자 식별을 위해 구금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이에요. 왜냐면, 스티커 사진 가게에서 해주진 않거든요. 네. 미리 가지고 있다가 범죄자가 잡히면 내야지. 그렇지 하고 않습니다. 찍어두진 않습니다. 네. 경찰이 찍는 거예요. 뭐랄까, 저 90년대에는 힙스터의 상징이었어요. 머그샷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죠. 아, 네. 머그샷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화 오프닝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루한 인생을 산 인간처럼 그려졌어요. 머그샷이 없으면. 학교 다닐 때 친구 2명하고 아저씨 셋이서 대전에 야구를 보러 갔었어요, 여름에. 네. 야구를 보고 술 엄청 처먹고 다음날 낮에 나와가지고 은흥정이 스카이로드를 지나서 대전역으로 걸어가다가 우리 안 해본 거 할 거 없나 낮에 뒤져보다가 제가 제안했어요. 야, 우리 스티커 사진 찍자. 언제요? 올해. 아, 올해? 올해요? 23년 만에 저 1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와, 그게 요즘 늙은이들이 젊은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스티커 사진 옛날에도 있었다. 자, 그래서 문득 떠올라서 얘기해. 전 지금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 스티커 사진이 없다고. 오히려 한번 지나서. 아니요, 인생 네컷이죠. 네, 인생 네컷이죠. 네. 그건 스티커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같이 사용돼요, 늙은이들한테. 그거 스티커 아니야? 자판기 사진이라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커 사진이 약간 레트로로 따로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스티커가 되는데 따로 있어요. 내가 찍은 건 아마 그걸 거야. 스티커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맞다. 나도 자석으로 붙여놨지, 냉장고에. 근데 우리는 그 자판기 사진을 스티커 사진이란 명사로 이해를 하죠. 아, 그렇죠. 이럴 때 여기서 또 가야되는군요. 한동훈의 입 같은 기자의 말투를 따라야죠. 나도 알아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처음 찍을 때 6명이서 같이 찍었는데 그 사람들 나이 합친 것보다 지금 우리 나이 합친 거. 네. 왜냐면 건조 에디터처럼 머그샷이 미리 찍어둔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렇죠. 네. 딴소리 했습니다. 네. 아, 전 반대였어요. 저 우리나라도 찍는 줄 알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할 때 쓰는 사진이 머그샷이 아닌 걸 몰랐어요. 아니죠. 네, 반대였습니다. 네. 그냥 아무 사진입니다. 아무 사진입니다. 네. 보통 출두할 때. 네. 그렇죠. 그냥 지갑 속에 있던 증명사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언론사에서 찍은 거 막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SNS를 뒤지죠, 기자들이.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신상 공개 사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복잡하게 해야 불필요한 피해가 없어지죠. 경찰청 훈령이라는 거에 이제 피의자 동의를 얻어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찍으려고 해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예 안 찍지는 않는데요. 수법 사진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범행 수법을 이제 경찰이 자기 아카이브로 기록하기 위해서 피의자 사진을 이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다 찍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건 법적인 정의상 경찰한테 권리가 다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신상 공개용이 아니죠. 네.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건 동의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예전 사진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네, 실제 얼굴과 너무 달라가지고 신상 공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대중정치의 문법으로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조리를 똑바로 돌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카이브용으로는 네. 기술상 지금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DNA를 아카이빙하니까 지금은. 네네. 누군 줄 알아야 돌을 던지지. 네, 그렇죠. 근데 이 머그샷은 진짜로 조리돌림용. 을 만들겠다 우리가. 물론 프랙티컬한 지점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이.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대중이 조리 돌릴 때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제정된 법안에서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권법처럼 됐습니다. 네. 이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잡히자마자 찍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개 후에 뭐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그죠. 굳이 네. 판결 전에 네. 꼭 공개를 해야겠으니. 네. 무죄 받았을 때의 보상을 따로 만들겠다고요?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뭐 판사, 뭐 박판규 변호사 이런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언제 제일 재밌냐면요. 제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입안할 때 그 입안을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 국회가 판단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맞아요. 자, 공개 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무죄인 시민은 손해봤잖아요. 조리돌림을 당해서. 네. 그러면 나중에 형사보상을 할 수 있대요. 돈으로 조리돌림을 어떻게 보상받아요? 이미 즉, 신상은 정말 다 퍼져 있는데. 즉 정치권은 이 피해를 무시하기로 한 겁니다. 조리돌릴 대중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면 사건 반장에서 뭐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바로 잡혔을 때 공개하지 않으면 뭐가 소용이냐고. 그렇죠. 조리돌림이 늦는데 조리돌림은 늦으면 제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미역국 같은 겁니다. 아, 식으면 맛없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 합이 잘 맞으시네요. 이 경우에는 무죄 추정을 하지 않겠다. 네. 는 거예요. 는 아주 신박한 원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한일 문화권이라고 해요. 한일 문화권이요? 예. 정서가 법을 이기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본이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소매치기 하다 걸려가지고 방금 입건됐는데 네. NHK 뉴스에 혹은 예능 프로에 얼굴이 그냥 나옵니다. 어디서 사는 누군지 나이가 다 나옵니다. 일본인들은 이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문화 자체로 저는 엄청나게 후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가 남아있기도 하죠. 예. 근데 한국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미국에 있으면 미국은 진짜 얄짤 없거든요. 그냥 일단 기소되면 이게 머그샷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맞다. 미국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는 있었는데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하고 그 점 되게 비슷한 게 미국은 지역 방송사들이 이제 매출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시청자가 많으니까. 네. 지역 방송사들 저녁 메인 뉴스 첫 번째 기사들이 보통 다 그런 거죠. 네, 그냥 항상 머그샷이 그냥 뉴스, 그냥 로컬 뉴스에 항상 방금 기소된 말썽꾸러기 얼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막 되게 막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 머그샷도 맞아요. 막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저 이거 조사하다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거 봤어요. 저스틴 비버 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 문화가 오래돼가지고 머그샷이 약간 서브컬처로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그 아이콘으로도 자리를 잡고 그게 사실 진보의 결과거든요. 머그샷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머그샷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이겨낸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머그샷이 없었던 게 더 진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또 미국은 또 거기에 약간 인종적인 맥락이 섞인 게 있잖아요. 저는 이거 아무도 안 볼 때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여튼, 더 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법이 필요했던 이유. 네. 아까 성범죄자 알림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헌재에서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위헌성 심리 중입니다. 네. 법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도입된 법안에 따르면 일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신상 공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머그샷 공개 대상이에요. 네. 네. 모든 범죄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중대 범죄만 그렇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그것도 일부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헌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신상 공개 범주에 대한 얘기 자체가 좀 다시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또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사실 머그샷 공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도입 전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도입이 미뤄졌던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조리돌림으로 인한 피해죠. 네. 그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굉장히 범죄들이 엽기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화르르 물살을 타고 네. 이런 위헌성이 있다고 말해지는 법안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거는 정말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대중에게 물어봤을 때 노가 안 나오는 정치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모으면 이렇게 되죠. 예, 그쵸. 그게 미국과 일본 얘기이기도 하고. 저는 나중에 몰래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면 결국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쓰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인지 알려주는 대신에 그런 죄를 지은 누가 우리 주변에 있다 정도를 알려주는 통계용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꼭 성범죄만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약 사범은 어디에 주로 있는지 같은 통계. 네. 네. 요새 강남구의 주민들이 덜덜 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애가 지나가다 약쟁이 만났을까 봐. 네. 그런 데 쓰이는 건 전 무조건 찬성이에요. 미국은 그것도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섹스 오펜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을 딱 검색하면 다 네. 주소지랑 뭐 사진이랑 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한국도 그건 되는데. 네.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있는 것도 좀 관리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네, 전자발찌를 뭐 찬 성범죄자 전자발찌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관리하는 약간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또. 네, 그래서 사실 위치 파악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리돌림용 말고 다른 좋은 곳에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이 법의 현재까지의 의도는 주로 조리돌림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XSFM입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너 혹시 지하철 요금 올려도 괜찮겠어? 너 자꾸 왜 그래? 지하철까지 건드리면 어떻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월급이 안 오른 건 알아? 설마 1분만큼? 공공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정부,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민간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교통정책이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지하철,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자본시장의 수익 모델이 되지 않고 모두가 오래오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마지막 법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보험업법 개정안이에요.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개정안입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이거 그 의협하고 보험업하고 웹사우나를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재밌어요.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보험업법 약간 왕밤빵 같아요. 보험업법 왕밤빵. 네. 최근에 벼변벼 나온 거 아시죠? 맞아요. 네. 맛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안 먹어봤는데. 네. 이거 사실 4개 중에 제일 메이저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거예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업계에 엄청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보험업법의 여파가 지금. 네. 보시죠. 네.
실손의료보험이 뭐냐? 이제 뭐 가입 많이 하셨을 테니까 다 아시겠지만. 실비라고 하죠, 보통. 네. 저 같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좋아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보험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체결된 계약이 무려 3,500만 건 이상이고요. 이게 1인이 복수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하죠. 네. 그렇다고 해도 국민 절반 이상은 여기 들었다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한 추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래저래 연령대를 계산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각각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각각 2,500원이 넘어요. 2,500억 원이 넘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고 제기가 되냐면 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뭐 건강보험 안 되는 거니까 뭐 소액 청구여가지고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저 어제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네. 또다시 장 비우는 약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급여약이 있어요. 네, 그쵸. 좀 역하고 금방 토 나오는. 그 장 비우는 약 중에서도. 그리고 비급여약이 있어요. 급여, 비급여가. 레모네이드 맛이 나는. 제가 큰맘 먹고 그걸로 찔렀어요. 네. 맛이 괜찮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다만, 바로 신청 넣고 싶진 않더군요. 비싸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쌓이고 이때 쌓여서. 사실상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보험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득을 본 겁니다. 보험회사는. 제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렇죠. 네. 그 낙전 수입이 3천억,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서 뭐 12,000원? 이런 거 청구 안 하거든요. 네. 12,000원이 뭐 한 3, 4만 원도 청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10만 원 넘어야 청구하고. 그렇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연 2,5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뭐 절차가 어떠냐 보면은 이제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를 다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제가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뭐 복잡하다. 뭐 특히 뭐 이런 진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사정을 생각하면은 진짜 귀찮고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나마 큰 병원이 이걸 도와주는 게 원무과 근처에 이걸 처리해주는 담당 직원이 있죠, 따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차 개선을 계속 권고를 했고 관련된 법안도 많이 나왔어요. 14년 됐죠. 그러니까 논의된 지.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 대행기관을 통해서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전송 대행기관을 누가 할 거냐를 두고도 좀 말이 많은데, 네. 그 의료보험, 저 풀네임 까먹었어요. 의료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네, 심평원. 혹은 뭐 보험개발원이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본인 기관장이 좀 더 높은 사람이면 좋고 본인들 기관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들이 맡으려고 해요. 이런 류의 사업들은. 네. 근데 일단은 보험개발원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라고 하고 뭐 다들 뭐 원하는 것 같은데 왜 입법이 무산됐느냐? 14년 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우선 있었습니다. 네. 의료계의 주장은 보험사가 이제 개인 의료 정보 뭐 그렇죠. 영수증 나오고 세부 내역서 나오고 뭐 병원 가면 저게 다 읊잖아요. 네, 그런 정보를 신규 보험 가입 연장, 뭐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다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보험사만 진짜 뭐 이득을 보는 거고 환자들에게 손해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미 보험사는 그런 정보 어느 정도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예. 그렇죠. 선택적으로 되니까. 네. 그리고 뭐 개업이들의 경우에는 뭐 생업과 관련된 것도 있긴 있어요. 네. 비급여 진료가 사실 주 수입원인 곳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전송 대행 기관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개발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심평원이 하면은 이제 더 많이 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평원이 하게 되면은 이 지금까지는 국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를 가지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비급여 진료는 가격이 다 다르죠. 그렇죠. 병원마다. 네. 통계를 가지지 못했는데 심평원이 이 전송을 맡게 되면은 이 비급여에서 누가 바가지를 씌우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니까 의협에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거죠. 비급여 자기네들의 주 수입원을 국가가 낱낱이 알게 되니까 투명하게. 그렇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의학단체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서 위헌 소송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이 실손보험은
민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이 맺은 사적인 계약인데 그 의료기관은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 둘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추가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데 강요하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보험사에 그래서 정보를 아예 보내지 않는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의료계가 반발을 하면은 아 그럼 일반 시민들은 찬성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보통 이런 안들이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은 좀 구도가 다릅니다. 네. 그 시민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죠. 네. 일단 소비자 단체 찬성했습니다. 찬성입니다. 네. 왜냐면 편하게 돼서 소비자 편익이 증대가 되고 더 많이 이걸 돌려받아야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야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왠지 훨씬 더 편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집단 소송을 내려고 애쓴 흔적들이 네. 2000년대 내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왜냐면 자 웹에다가 사진을 올려가지고 보내려고 봤더니 생보사 홈페이지가 자꾸 다운되더라. 네. 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앱이 개발됐잖아요. 앱 별점 테러 장난 아닙니다. 보험사 앱들. 왜냐면 20장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19장에서 멈추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네. 이건 사실상의 지급 거부 아니냐.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냐. 버그인데 그거 어떻게 해. 하지만 실제로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수십억의 낙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그렇죠. 실손 타먹는 것도 아니죠. 실손 받는 거에 가장 큰 장벽이에요. 늘 귀찮아서 까먹어요. 네, 맞아요. 그 관련된 기사들 타이틀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시도가 어려워져요. 네. 그죠. 소비자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입장을 받아 썼습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네. 설마 이게 전부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럼 반대하는 시민들은 누구냐? 환자 단체입니다. 네, 뭐 이름을 읊어보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명회, 뭐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뭐 이런 곳들인데요. 이제 희귀병이죠. 건강보험 받기 힘든. 네. 왜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뭐 되게 이분들은 고액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법사위에서 이게 논의될 때부터 반대 성명 내고 굉장히 열띠게 반발하셨거든요. 네. 이분들의 이제 주장은 이 개정안이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제 의료 민영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의료기관이 보험서에 직접 청구 자료를 보내거나 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자료를 보내는 거 여기 해당하죠. 철도로 말할 것 같으면 네. 국가가 국가 돈으로 만든 KTX역에 SRT가 들어오고 그 SRT의 지분을 10수년 후에 다른 기업이 사는 이런 겁니다. 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사기업이 스며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개인 의료 정보의 축적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굉장히 상업적으로 유리한 어떤 보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보험사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고액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희귀병 환자들, 암 환자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존할 곳이 없어지죠. 이분들은 사실 민간보험밖에 의존할 데가 없는데. 네. 그렇다 보면은 또 독점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아까 딱 말씀해주신 네. 철도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부분에서 약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도 우리가 의료보험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원래 내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눈여겨보지 않으면. 근데 비급여도 똑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급여와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걸 서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사실 민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의료 지옥에서 살아본 벨비 클럽장. 근데 사실 진짜 딱 이거를 읽는데 그러면 그냥 미국이랑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딱 그 생각부터 딱 들었어요. 왜냐면 좀 미국에서 병원 갈 때 보험사들이 다 사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그냥 정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리하긴 한데 되게 비슷해지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어요. 미국 병원에서의 질문은 하나죠. 어느 보험이세요? 저는 그 질문을 한다고요, 병원에서. 네네. 어느 보험이세요를 묻잖아요. 개인정보를 갑자기. 네. 그걸 말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게요. 오바마께 감사하는. 아무튼, 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에서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장이 실려 있는 데가 정말 없어요. 오히려 의학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이런 데서 이 주장들을 되게 조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냥 메이저 언론사들은 진짜 구분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드디어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제 귀찮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었어요. 헤드라인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전장현 씨를 저희가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걸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우리도 언젠가 다 장애인이 될 거니까 장애인 운동을 지지해야 돼라는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것도 그 당사자들한테는 되게 모욕적인 그렇죠. 얘기라고 생각해서. 네. 네. 근데 설득력이 있는 건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은 논리를 적용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 환자 안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도식적으로 해보자면은. 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념으로 구분했을 때 좌측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급여의 비율을 확대하면 끝이에요. 네. 얘긴 끝이에요. 자, 우린 사고 실험.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을 중심으로 그 다음 프로세스가 꽉 차 있어요. 영리병원이 등장하고 보험업과 병원법인이 함께 운영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겠죠. 미국의 카이저 퍼머넌트 같은. 그러면 이제 환자는 손님이 아닌 사람은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법안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것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이미 실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 측에서 미리 말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다 꺼내준다. 보험이 고객 입장에서 귀찮지 않게 된다는 거는 정보를 다 꺼내놓는다는 거고 정보를 다 꺼내놓는다는 거는 돈 걸린 흥정에서는 카드를 다 잃는다는 뜻입니다. 고객은 모든 카드를 잃게 돼요. 선택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패를 사실... 다 꺼내놓고 네. 보험업 쪽은 패를 안 까도 됩니다. 이러면 있을 가장 가까운 일들은 어떤 비급여들을 차례차례 털어내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보험업은 무엇을 자기들 급여로 처리해줄지 지들이 정하면 되니까. 그걸 규제할 수는 없죠. 이러면 희귀병들부터 무너집니다. 사회의 끄트머리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래도 실손보험 당장은 편해지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난 겁니다. 그리하여 좌파의 주장이 우울하게 되죠.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급여를 올리면 돼요. 실제로는 급여율을 엄청나게 올리면 돼요. 지난 정권이 했잖아요? 하다 욕먹고 많이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도 아직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서구권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만 들잖아요. 보수 정권 들어올 때 한 번 이렇게 해집으면 되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공공성 강화는커녕 갉아먹히는 장면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장 저도 이득을 볼 거예요. 실손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실손보험을 들고 있고 저는 심지어 정기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네. 편해지겠네라는 생각보다 먼저 든 생각이 저는 아이고 실비 오르겠네. 거든요. 당연히 오르겠죠. 네. 오를 근거를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주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지금 낙전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실비는 올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는 가지면 되는 거고. 네. 자 지금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68%입니다. 이쯤 되면 사기업에 돈 매달 내주는 걸로는 휴대폰 다음인데요. 그렇네요. 그렇죠. 와, 68%면 정말. 예. 이론적인 좌파의 바램처럼 완전히 이들을 몰아내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비급여로 해두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결국 디테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급여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지금 그걸 하던 정권을 잃었고요. 예. 현재까지의 정치 얘기입니다. 네. 끝은 폭망입니다. 마치 이 방송이 망했다는 얘기 같아가지고 우울해졌어요, 지금.
저는 이런 거 왜 좋아할까요? 아무튼 보험은 엄청난 선패를 지게 됐고 많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 맞아. 생각해봐. 핸드폰 요금 우리 20년 전에 네.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통신 환경이 다르고 들고 있는 휴대폰이 바뀌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20년 전에 비해서 15년 전에 비해서 핸드폰 요금 2배씩 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때는 그렇네요. 제일 비싼 요금제가 4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선 때 그 얘기했잖아요. 3G 지금 이제 안 쓰는 폰들 늘어나죠. 네. 3G 다시 국영으로 회수해서 3G 전용폰 내놓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국 이동통신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어요. 없으면 생활이 상당 부분 불편한, 거의 불편한 네. 필수제의 가격이 10년 동안 당연한 듯이 2배로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좌관 분들이나 뭐 시민사회단체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국영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도 있어요. 망쳐진다고 아주 다시 못 되돌리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의 상상력이라 함은 민영화가 한 번 되면 못 돌이킨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건 진짜 큰 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이고 병원 내일 가야겠네. 이번 주에 애증의 정치 클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부국여우 소장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조 에디터 데뷔 클럽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6회 금요일 순서였어요. 고맙습니다. 아, 내일 이야기는 건조 에디터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네, 장르 문학 좋아하시잖아요. 앉아있어 보세요. 좋아요. 네. XSFM입니다. I, D, W, K